세븐일레븐 다들 한 번쯤은 가잖아요. 출근길에 삼각김밥 하나, 야근하고 컵라면 하나, 너무 흔해서 편의점이 다 거기서 거기지 싶은 그 가게예요. 그런데 2024년 캐나다의 한 회사가 이 세븐일레븐을 통째로 사겠다며 60조 원을 들고 왔습니다. 다들 편의점은 이제 사양사업이라고 말하는 그 업종에 무려 60조를요.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에요. 세븐일레븐이 그 60조를 거절했더니 8개월 만에 미국에서만 매장을 1000개 넘게 닫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85,000개, 맥도날드의 2배가 넘는 매장을 가진 압도적인 1위 편의점이 말이죠. 오늘은 세븐일레븐이 왜 북미에선 쇠퇴했는지, 그런데 왜 글로벌 자본은 이 회사에 그 거액을 베팅했는지 그 역사의 답을 풀어볼게요. 먼저 이 회사가 얼마나 크고 왜 미친 몸값을 자랑하는지 재무제표의 속살부터 뜯어봐야 해요. 당시 모회사인 일본 세븐앤아이 홀딩스는 편의점뿐만 아니라 일본 내 대형 슈퍼마켓과 금융업까지 거느린 거대한 공룡이에요. 근데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이익 명세서를 보면 아주 기형적이죠. 덩치 큰 마트나 금융사업이 그룹을 먹여 살릴 것 같지만 전혀 아니에요. 일본 국내 편의점에서 합쳐서 무려 약 4,447억 엔의 영업이익이 쏟아져요. 반면 대형 슈퍼마켓은 175억 엔, 금융사업은 209억 엔을 버는데 그치고요. 사실상 편의점 사업이 그룹이익의 핵심인 거예요. 비밀은 마진율과 현금 회전에 있어요. 북미 세븐일레븐 기준으로 코카콜라 같은 내셔널 브랜드 상품을 팔면 마진 약 33% 선이에요. 그런데 세븐일레븐이 직접 기획해 자기 이름표를 붙인 PB 상품을 팔면 마진율이 무려 51%까지 치솟아요. 똑같은 매장, 같은 진열대에서 손님이 내 물건을 집어드는 순간 상품 하나에서 남는 몫이 1.5배 불어나는 구조죠. 게다가 편의점은 외상이 없어요. 손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하고 나가니까요. 거기다 목 좋은 길목 수만 개를 깔고 앉아있으니 한 번 자리 잡으면 경쟁자가 비집고 들어오기도 쉽지 않죠. 마진 높은 자기 상품에 매일 들어오는 현금에 빼앗기 힘든 목까지 투자하는 사람 눈엔 이만한 알짜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알짜 회사가 어쩌다 통째로 팔릴 뻔했을까요? 이 완벽한 기계의 뿌리는 100년 전 미국 텍사스 댈러스의 동네 얼음 가게 사우스랜드 아이스 컴퍼니로 거슬러 올라가요. 가정용 냉장고가 널리 보급되기 전 사람들은 여기서 얼음을 사 고기와 우유를 보관했어요. 그런데 주말이나 저녁처럼 다른 식료품이 문을 닫는 시간에도 손님들은 우유나 빵, 달걀 같은 생필품이 필요했죠. 직원은 얼음 가게 한 구석에 이런 물건들을 가져다 놓았고 이 순간 오늘날 편의점의 원형이 탄생해요. 1946년 이 체인은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연다는 영업시간을 간판에 박아 세븐일레븐이 돼요. 이름 자체가 약속이었죠. 그런데 1963년 텍사스텍 근처 오스틴 매장에서 미식축구 경기가 끝난 밤 손님들이 몰려 문을 닫지 못해요. 그날의 성공 이후 그 매장은 24시간 영업을 시작했고 다른 매장들도 뒤따르죠. 세븐일레븐은 자기 이름을 기분 좋게 배신하며 24시간 영업이라는 라이프 스타일을 미국에 심어버려요. 미국 전역을 거미줄처럼 장악하며 승승장구하던 미국 본사는 1980년대 후반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오판을 내려요. 캐나다 투자 측의 적대적 인수 시도를 막겠다며 월스트리트에서 유명하던 차인 매수라는 금융기법에 손을 댄 거예요. 내 돈은 조금만 넣고 막대한 빚을 끌어다 회사 지분을 사들이는 극단적인 방식이었어요. 회사를 지키는 데 성공할 수 있지만 장사가 조금만 흔들려도 목을 조르는 양날의 검이에요. 1987년 약 49억 달러 규모의 LBOD 사우스랜드는 막대한 부채 부담을 떠안았어요. 1990년 당시에도 정크폰도 18억 달러와 은행 대출 10억 달러가 남아있었고 사업 실적이 흔들린 동안 이 부담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결국 1990년 편의점을 처음 세상에 내놓았던 미국 본사 사우스랜드 코퍼레이션은 자기 빚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파산 보호를 신청해요. 한국의 홈플러스도 비슷한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MBK가 빚을 동원해 인수한 뒤 온라인 경쟁과 재무 부담이 겹치면서 2025년 회상 절차에 들어갔죠. 빚으로 회사를 사면 장사가 흔들리는 순간 그 빚이 회사를 다시 집어삼킬 수 있다는 공식이 미국과 한국에서 반복된 거예요. 세계 최대 편의점 체인의 미국 본사가 파산했다는 소식에 다들 경악할 때 이 망해버린 제국을 구원한 건 바다 건너 일본에 있었어요. 당시 세븐일레븐 재팬은 미국 본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일본에서 간판을 빌려 쓰던 현지 사업자였어요. 쉽게 말해 본사는 미국, 일본은 브랜드를 빌려 장사하는 쪽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일본 사업이 현지화에 성공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1991년 파산으로 헐떡이던 미국 본사를 향해 이토요 카도와 세븐일레븐 재팬이 4억 3천만 달러를 투입해요. 그리고 사우스랜드 지분 약 70%를 사들이죠. 빚더미에 망해가는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를 그 간판을 빌려 장사하던 일본 사업자가 현금을 주고 인수해버린 셈이에요. 그 14년 뒤인 2005년
세븐일레븐 재팬은 남은 지분까지 인수해 미국 세븐일레븐을 100% 완전 자회사로 삼켜버려요. 미국이 만든 세븐일레븐 간판의 진짜 주인이 결국 일본으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미국 본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일본에서 사업하던 쪽은 어떻게 원조를 꺾었을까요? 그 압도적인 무기는 바로 단품 관리와 도미넌트 전략이었어요. 첫째, 단품 관리는 수천 개 상품의 생사를 데이터로 결정하는 시스템이에요. 단순한 가게를 거대한 데이터 센터로 바꾼 거예요. 내일 비가 온다는 예보가 뜨면 날씨와 계절, 시간대별 판매 흐름을 보고 따뜻한 도시락이나 국물 메뉴 발주를 더 늘리는 식이죠. 반면 판매 흐름이 약한 상품은 진열해서 빼거나 물량을 줄이고요. 좁은 공간을 가장 잘 팔리는 알짜 상품으로만 채우는 지독한 관리예요. 둘째, 도미넌트, 즉 영토 장악 전략이에요. 주요 도시에 띄엄띄엄 매장을 내는 대신 특정 지역에 매장을 집중해서 깔아버려요. 배송 동선을 묶으니 물류 효율은 높아지고 냉장 조리밥류는 하루 3번씩 공급할 수 있게 됐죠. 미국이 편의점이라는 텅 빈 그릇을 만들었다면 일본은 그 그릇을 지독한 데이터와 물류망으로 꽉 채워 동네 인프라 콤비니로 진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무시무시한 알짜 시스템을 캐나다가 꼭 집어노렸어요. 서클 K 거느린 캐나다의 유통거인 쿠시타르는 북미 편의점 업계의 큰 손이에요. 이들이 노린 건 정확했죠. 둘이 합치면 북미 최대 편의점 사업자가 될 뿐 아니라 세븐일레븐이 일본에서 만들어낸 운영 노하우까지 확보할 수 있는 그림이었어요. 성사됐다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상 최대 외국계 인수가 될 뻔했죠. 하지만 이 세기의 거래는 미국 반독점 심사라는 거대한 벽과 쉽게 열리지 않는 협상 테이블 앞에서 멈춰섰어요. 일본 정부가 세븐앤아이를 국가안보상 핵심 기업 목록에 넣은 건 사실이지만 그 조치만으로 인수심사가 더 까다로워진 건 아니었어요. 결국 심사 범위와 협상 방식에 불만을 품은 쿠시타르가 먼저 철수합니다. 쿠시타르 측은 계산된 은폐와 지연이 있었다고 주장했고요. 파산한 미국 본사를 인수해 여기까지 키워온 제국인데 그걸 캐나다에 순순히 넘길 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인수전에 진행되던 와중에 세븐일레븐은 이미 휘청되고 있었어요. 2024년 북미에서 비수익 점포 444개를 정리한 데 이어 2026년 회계연도에는 645개의 점포를 추가 정리하거나 전환하겠다는 계획까지 내놨죠. 그럼 미국 세븐일레븐은 왜 이렇게 흔들렸을까요? 그 압박 요인 중 하나는 의외로 담배였어요. 미국 편의점 시장에서 담배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손님을 매장 안으로 끌어들이는 중요한 미끼예요. 주유소에서 차를 세우고 담배를 사러 들어온 김에 핫도그와 콜라를 사가는 구조고요. 그런데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의 가양담배 규제와 대체 니코틴 제품 확산 등이 겹치면서 미국 내 담배 판매량은 2019년 대비 26%나 줄어 80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어요. 가장 중요한 미끼가 약해지니 방문객도 줄었어요. 2025년 1분기까지 북미 매장 방문객 수는 5분기 연속 감소했고요. 물가와 고금리 탓에 소비자들이 할인 상품과 더 싼 구매 채널을 찾아 움직인 것도 겹쳤죠. 결국 세븐일레븐은 수익성이 낮은 점포를 정리하는 동시에 북미 매장을 신선식품 중심으로 갈아타게 하는 수술에 들어간 거예요. 담배 중심의 주유소 편의점에서 식품 중심 편의점으로 살아남기 위한 전환이었던 거죠. 이런 현실은 바다 건너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우리 집 앞 골목에 한국 세븐일레븐도 비슷한 시험대에 올라 있었거든요. 2022년 한국 편의점 업계 3위였던 롯데길 코리아 세븐은 몸집을 키우기 위해 미니스톱을 약 3,133억 원에 통째로 사들여요. 당시 미니스톱은 업계 5위권 브랜드였고 2,600개가 넘는 점포를 한 번에 확보하는 거래였죠. 하지만 인수 직후 14,265개까지 늘었던 점포 수는 통합 과정에서 중복, 저효율 점포를 정리하며 2024년 말 12,152개까지 줄어요. 2년 만에 약 2,100개, 15% 가까운 점포가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점포 수를 줄이며 수익성 중심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변화도 나타났어요. 코리아 세븐의 영업 손실은 2024년 844억 원에서 2025년 686억 원으로 줄었죠. 아직 적자 탈출은 아니지만 적자 폭을 줄이며 체질 개선의 조짐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무작정 인수해서 덩치를 키우는 게 답이 아니라 결국 중요한 건 점포 하나하나의 체력이었어요. 포화된 편의점 시장에서 세븐일레븐이 택한 건 더 크게 늘어난 전략이 아니라 덜어내면서 살아나는 전략이었죠. 철학 고전 중에 테세우스의 배라는 유명한 역설이 있어요. 낡은 배의 널빤지를 하나씩 새 것으로 교체하다가 결국 모든 널빤지가 바뀌었다면 이 배는 처음 출항했던 그 배일까요? 오늘 살펴본 세븐일레븐의 긴 역사가 바로 자본주의판 테세우스의 배예요. 간판과 디자인은 시대에 맞춰 조금씩 바뀌었지만 세븐일레븐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거리에 남아있어요. 하지만 그 간판을 소유하고 움직이는 자본은 끊임없이 바뀌어왔어요. 미국 본사는 빚에 무너졌고 간판을 빌려 쓰는 일본 세븐일레븐 재팬이 결국 진짜 주인이 됐어요. 한국에서는 롯데길 코리아 세븐이 미니스톱을 인수해 그 간판을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가 스웨덴 차라고 믿는 볼보 승용차의 지배주주는
중국 지리홀딩이고 한국 버거킹 운용사 BKR은 홍콩계의 사모펀드 어피니티가 보유하고 있어요. 켄터키 할아버지가 웃고 있는 KFC 코리아도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뀐 끝에 지금은 미국계 사모펀드 칼라일 손에 들어갔고요. 우리가 골목에서 저 브랜드 요즘 잘 나가네라고 평가할 때 사실 우리가 보는 건 겉으로 드러난 간판일 뿐이에요. 일본의 세븐아이가 이 간판을까지 지켜낼지 아니면 언젠가 또 다른 거대 자본에게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게 될지 아직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내일 아침 출근에 마주할 그 간판의 불빛은 주인이 누가 되든 여전히 환하게 켜져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세븐아이가 이 세계 최대 편의점 브랜드를 지켜낼까요? 아니면 언젠가 글로벌 자본에 팔리게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전 다음 영상에서 더 소름 돋고 재밌는 기업의 속살을 파헤쳐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